트럼프 당선인이 휴전 협상에 힘을 보태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합의를 이루고 나서 고맙다는 전화를 트럼프 당선인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가 반복해서 나 백악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마스는 인질 다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중동에서 지옥이 열릴 거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드디어 이 전쟁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년 3개월 만에 드디어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고 하는데 네.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휴전 6주 동안 휴전인데 42일이 앞으로 어떻게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영구 휴전이 될지 아니면 이 휴전 이후에 다시 전쟁이 시작될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서로 이제 합의는 됐지만 지금 일단은 이스라엘 내각에서 이제 표결을 거쳐가지고 이게 그래 오케이 이거 승인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나온 뉴스상으로는 이 표결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해요. 예, 막판 진통을 좀 겪고 있는데 뭐 연정 내 구구 반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합의된 사항만 놓고 보면 이제 휴전 그 타이머는 오는 19일 일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단계에 걸친 휴전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점진적으로 전쟁을 완전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의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단계는 인질 교환인데요. 이스라엘이 억류한 수백 명의 그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대가로 이제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그 33명 을 먼저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첫날에 3명의 여성으로 시작해가지고 일주일마다 최소 3명의 인질이 추가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살아있는 인질 먼저 그리고 이제 6주가 끝날 무렵에는 만약에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신을 돌려받는다는 건데 미국도 그렇고 이 지금 합의 내용에서는 뭐 인질이 몇 명이다. 뭐 정확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자국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 이스라엘 여군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그 살인 및 테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1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도 포함인데 이 중 일부는 그래서 제3국으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 외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중심부에서 이제 점진적으로 군대를 동쪽으로 철수해서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마스가 구금 중인 나머지 이스라엘 인질이 대략 뭐 65명 정도 더 있습니다. 이들을 석방하는 조건은 앞으로 계속 2, 3단계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65명을 석방하는 조건을 2단계 협상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2단계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영구적인 휴전을 하는 대가로 하마스가 이제 나머지 65명의 인질을 석방하는 그런 협의가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양측의 자국민들의 전원 귀환이 목표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 지구 있죠? 가자 지구를 재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전쟁 이후에 여러분도 뉴스 봐서 많이 아시겠지만 가자 지구에서는 최소 뭐 4만 6천 명, 뭐 5만 명 가까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뭐 필요한 물자가 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에서는 카타르와 이집트, 유엔의 감독하에 가자지구 재건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뭐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남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첫 단추가 어떻게 보면 이어진 그 상황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이 휴전 합의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가 서로 자기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그동안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중심으로 그 휴전 협상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아왔는데 사실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마스는 모든 협상은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는 종전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2024년 내내 이런 교착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휴전 협상에 힘을 보태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외신에는 뭐 엑스팩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합의를 이루고 나서 그 고맙다는 전화를 트럼프 당선인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이 의미기도 하니까. 예.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이 보낸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만난 이후에 좀 마음을 바꾸고 휴전 협상 대표단을 이제 보냈다, 이런 거죠. 그랬군요. 예, 반전은 그 위트코프 특사가 외교 경험이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변호사로 시작해서 미국의 부동산 개발자이자 투자자가 된 그 억만장자입니다. 예. 어제 지금 기자회견을 봤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단상 위로 부르면서 네. 치적을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인정하는 그레이트 딜 메이커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트코프가 강경한 태도로 트럼프의 위협을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뭐 협상이 성사될 경우에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확실한 한마디 요거는 했더라고요. 네. 트럼프는 이 협상에 진지합니다. 네타냐후 당신이 망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당선자가 그 당선 뭐 이후에 줄곧 반복해서 나 백악관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1월 20일 전까지 하마스는 인질 다 돌려보내라. 네. 그렇지 않으면 중동에서 지옥이 열릴 거다. 너네 쉽지 않을 거야. 나 되게 화나 있어. 뭐 네. 이런 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하마스에게만 하는 말 같지만 네.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서 중재자인 카타르와 이집트에게도 사실은 긴박감을 주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네. 중동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나쁘게 출발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런데 안타까운 건 바이든 대통령도 그간 적지 않은 노력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막판이 이렇게 끝나니까 엄청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씁쓸하죠.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의 오랜 노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예. 그런데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이번 합의는 전임자와 예. 후임자 그 두 행정부가 각자의 방식으로 협동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 우리 휴전 협상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취임식 전에 그러면 나는 휴전 합의를 원합니다 하면서 동의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공식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외교 문제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임기 시작 전에 사실은 이 중동의 평화, 이런 가장 힘든 숙제를 좀 끝내고 나야 이제 취임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서로의 니즈가 좀 맞았던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두 행정부가 협력해 왔다는 점을 언급을 했어요. 같은 네. 팀으로 우리가 지난 며칠간 이렇게 협동을 했다. 예. 다만 이제 기자가 좀 이렇게 짓궂게 트럼프에게 얼마의 공을 돌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공이 더 크다는 점을 이제 설명을 애들로서 강조를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의 지금 합의된 조건이 뭐 물론 다음 행정부에서 이행은 될 것이지만 그 전에 휴전 협상안 자체는 5월에 내가 제안한 그 거래안 그대로 합의가 된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마스가 약해지도록 이스라엘을 도운 건 우리다. 즉 우리가 협상이 가능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준 거다. 오랜 시간 나의 행정부가 협상을 계획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하마스와 그 이스라엘의 완전한 휴전, 이게 1, 2, 3단계에 걸쳐서 전개된다고 했는데 완전하게 3단계까지 끝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전쟁이 다시 재개될 여지, 이런 거는 사실 충분히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그렇다고 뭐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을 재개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있죠. 네. 사실 하마스 입장에서는 영구 휴전이 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충분히 힘이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전쟁이 재개가 되면 하마스가 이제 가자 지구 내에서 입지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영구 휴전으로 가면 가자 지구 내에서 권력을 하마스가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7년 동안 가자를 통치해온 하마스의 어떤 상징적인 승리로도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고요. 네타냐후 총리도 우선은 이제 모든 인질을 데려오려면 휴전을 계속 연장해야 돼요. 합의를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들을 모두 기환시키면 그래도 대중의 지지를 좀 확보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전쟁 종식을 반대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내부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조금 잠재울 수가 있죠. 우리 자국민을 데려오겠다는데.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 말씀드렸지만 휴전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이스라엘 정부가 연합 정부거든요. 그래서 강경 우파 연합들이 그 영구적인 휴전으로 만약에 하마스가 살아남게 된다면 네. 우리는 그 연립 정부에서 방 뺄 거야. 우리 그냥 나갈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립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네타냐후도 자리를 잃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인데 그런데 이제 휴전 연장의 명분이 인질 귀환이면 네. 이런 목소리도 이제 잠재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종전이든 뭐 영구적인 휴전이든 유지만 된다면 네타냐후의 사실 오랜 수건이자 이번 전쟁 때문에 어그러졌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교 가능성입니다. 사우디가 수교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안보 위협을 막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마스든 이스라엘이든 전쟁을 재개하기에는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트럼프죠. 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들어간 거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네. 그와의 약속을 깨는 거는 조금 이건 더 부담스럽다. 무섭죠. 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분석가들도 영구 휴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급변했던 중동이 이제 좀 평화를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죠. 핀란드가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금융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적 사업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그 핀란드 목표가요.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금융 문해력을 달성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지금 현재 수준이 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뭐 너무 낮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이미 뭐 OECD 국가 중에는 상위권에 있는데 앞으로 5년 뒤에는 1등을 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국가 전략으로 삼고 이제 핀란드 중앙은행 박물관이 금융 이해력 증진 노력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저 1등 타이틀을 갖기 위함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계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요. 핀란드에서는 16세에서 25세 사이에 재정 부담이 급증을 한대요. 네. 우리는 보통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인데 이 시기에 많은 청년들이 그 자신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배경이 핀란드의 금융 문해력 향상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사회나 뭐 가정경제, 수학과 같은 과목을 통해서 금융 교육을 시작하는 것 외에도 이제 별도로 그 전국적으로 있는 그 특정 비영리 교육기관과 연계를 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핀란드 학생의 91%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리티스킬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수준별로 아이들의 금융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가상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또는 특정 기간 동안 그 안에서 각각의 사회 주체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럼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뭐 아이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뭐 키자니아, 저 가봤죠. 키자니아 아니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직업 체험관 예. 같은 그런 실내 대형 세트장인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업 체험, 단순 직업 체험 예. 한번 하고 이렇게 오는 건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폐공장이나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서로 다른 직업이 네, 있어요. 네.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요. 뭐 사업을 하는 사람, 뭐 은행원, 뭐 슈퍼마켓 주인, 그다음에 뭐 트랙터 타고 지나가면서 농산물도 팔아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방송국 놈들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직업을 하나씩 갖고 실제로 월급을 타고 그다음에 매출도 만들어서 돈을 벌어요. 예. 그리고 번 돈으로 음식도 사고 각종 소비도 합니다. 실제 경제 활동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급하게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스스로 이제 마을에서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국내외 시장에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개인 또는 팀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을 한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전염병으로 해외 여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국내 수요가 증가했다는 특정 정보를 받고 이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실 요금, 뭐 인력 수준, 마케팅 지출 이런 거를 직접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계약서도 쓰고요. 사업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도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저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서 네. 책임감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는 건데요. 번 돈으로 세금도 내고요. 네. 투표도 한다고 합니다. 투표까지. 네.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미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곳을 체험한 아이들 인터뷰를 제가 인터뷰 그 영상으로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좀 기억에 남는 말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사람들과 대화하고 경제학과 관련된 수학을 해보는 경험을 해봤어요. 네. 또 학교 덕분에 우리 나이에 돈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 거였어요. 그리고 뭐 어른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직업 교육이라든가 경제 교육을 조금은 시키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 핀란드 정부가 이렇게 금융 문해력 세계 1등을 목표로 하는 뭐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뭘 달성하려는 거죠? 사실은 뭐 결과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뭐 똑똑해져가지고 네. 국민들이 돈도 많이 벌고 결과적으로는 국가 소득이 이제 향상이 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핀란드가 국민들의 금융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살아가면서 좋은 선택을 잘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 경제교육 강의를 가면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네. 자녀 투자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뭐 예. 자녀 경제교육 어떻게 하세요? 보다는 투자 뭐 해주냐 네.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근데 뭐 유튜브 같은 거에 경제교육 찾아봐도 뭐 부자 되는 법, 지금부터 뭐 주식 교육하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교육의 목표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네. 저희 때는 막 맹목적으로 그냥 좋은 학교 보내면 이제 평생 알아서 살겠지 했는데 요즘은 좋은 학교 나와도 뭐 평생 맞아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때는 아껴 쓰는 게 이제 미덕이었죠. 맞네요. 네, 네. 아껴 쓰는 게 굉장히 경제적인 소비다. 그렇죠. 이런 것을 배웠는데 요즘은 뭐 투자, 부자 되기 이게 네.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자녀 경제교육 이런 강의를 네. 가면 선택에 대한 얘기 저도 꼭 해요. 선택. 네, 사실은 이제
경제학이라는 거는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엄청 대단한 걸 뭐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왜? 이제 가장 효율적인 거를 찾는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경제적인 관념이 뛰어나다, 아니면 뭐 금융 문해력이 높다라는 거는 뭐 재정적인 웰빙이라든지 뭐 자본을 잘 관리하는 그런 방법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정답이네요. 뭐. 네, 그래서 금융 문해력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살아보면 알지만 모든 삶의 그 단계와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독립을 시작할 때, 아니면 가정을 일굴 때, 아니면은 어떤 인간의 관계나 사회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실업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질병을 앓게 돼서 아파졌을 때, 아니면 또 은퇴를 했을 때처럼 어떤 삶의 전환의 시기나 아니면 위기의 상황에서 특히 어떤 금융 문해력, 금융의 이해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 인생의 결과가 우리가 한 선택의 결과인데 맞아요. 그걸 잘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선택을 하느냐는 사실 이 핀란드 어린이들이 한 것처럼 직접 미리 경험해보고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맞아요. 사실 실패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는 그래서 사실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높이는 결과를 준다고 핀란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금융 문해력이 높으면 어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거를 이제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융기관의 불안전 판매라든지 뭐 폰지 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이 많아진다는 거죠. 네. 또 과도한 부채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국가 금융 안전성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핀란드는 금융 문해력이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하는 거, 그것도 있고, 사람들이 소외되는 거를 또 방지를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평등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그 직업 체험관 그런 거 방문하면서 이용했던 학생들 인터뷰해 본 적이 있는데 네. 가장 저희가 느꼈던 교육적 효과 중에 높은 게 사회에 이렇게 많은 직업이 꼭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그 평등한 생각, 그걸 갖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효과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어 소장님이 과거로 돌아가서 이 직업 체험을 통해서 많은 직업을 접했다면 지금과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높습니다. 저도입니다. 높습니다. 예, 자녀분들에게 많은 직업 미리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거 가장 귀한 투자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오늘 잘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